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016년 8월 1일 방송 문을 열었습니다. 예, 우리 돌베개님, 라라루님 제일 먼저 오셨어요. 라라루님 제일 먼저 오시고, 우리 돌베개님도 오셨습니다. 구구코님, 예, 멍아영애님 오셨어요. 아, 예. 재미있는 앱, 이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우리 팬클럽 호로감 메뚜기님이 대화방에 오셨습니다. 네, 오늘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016년 8월 1일 아침에 오늘 또 12번째 방송문을 막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날이 더웠어요. 그죠, 여러분들? 날이 굉장히 많이 더웠어요. 우리 시카피바다님 어서 오십시오. 늘 한결같이 또 시간 내서 와주시는 우리 시카피바다님도 오셨어요. 우리 피바다, 그냥 이름으로 봐서는 참, 피바다입니다, 이름이. 우리 보내드리는, 아, 맞아. 오늘 아직 빵이 도착을 안 했군요. 별을 따다 구운 거자. 이제 곧 도착을 할 겁니다, 우리 피바다님. 오늘, 지난주에 휴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휴가 끝나고 오늘 다시 출근하시느냐고, 근무하시냐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남부지방 너무 덥다고. 맞아요. 그죠? 시카피바다님이 저 남부지방이죠? 또, 구례인가 뭐. 근데 구례가 구례죠? 우리 시카피바다님. 그래서 구례가 이렇게 좀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더운가요? 아, 이렇게 자꾸 날이 더워지죠? 큰일 났어요. 이게 뭐, 원래 이 7월이 이렇게 더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7월도 이제 지났고요. 삼복더위라고 얘기하는 그 삼복의 한가운데로 점점 계절이 들어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 근래 이제 밤에 주무실 때 굉장히 더워서 고생들 하고 계시죠. 그죠? 오늘도 뭐 굉장히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도 2016년 8월 1일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12번째 방송일 맞이해서 우리 또 반갑게 또 만나서 이렇게 한여름 더위도 좀 있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예보가 자꾸만 틀려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모두 반갑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우리 명주 소나무님, 소나기 같은 방송. 소나기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소나기도 쫙 소나기가 이렇게 한번 뿌리고 그리고 지나가면 굉장히 시원해지는 또 소나기가 있고요. 내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그런 더위가 소나기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아주 무더운 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줄기가 아니라 한 서너 줄기 정도 더 시원한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츠 70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우리 시원한 소나기를 또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시원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 주제를 몇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을 협찬해주고 있는 곳이죠.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이거를 좀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이거를 좀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리고 별을 따다 구운 과자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좀 계셔갖고요. 우리가 또 이 협찬방송, 이 협찬사잖아요. 우리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의 협찬사인 우리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방송도 사실은 좀 해드려야 되고,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빵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 빵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적지 않은데, 이거를 매회 이렇게 협찬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이종기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이 빵의 성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예쁘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죠? 예. 고상만 강대윤님, 네, 추천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상만 강대윤님. 예, 제 이름과 강대윤님을 합쳐갖고 좋은 이름으로 만들으셨어요. 원래는 강대윤님이었는데 나가갖고 다시 대화방의 이름을 바꾸셨나봐요. 예. 노사드.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막동님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이름이 왜 별을 따다 구운 과자인지 좀 특이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과자라기보다는 빵하고 좀 가까운데, 예,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빵하고 좀 가까우죠. 아, 예, 정재은 님이시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힐주룩 재은 님인가? 예, 그거였죠, 원래는. 예, 언어의 이해님 어서 오십시오. 자,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우주의 기운으로 생장 소멸하며, 네, 아주 거창해요. 우리 동양 철학의 근간인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각 생명체는 고유의 별자리와 그 별의 기운을 받고 생명체를 유지한다. 그들이 맺어준 열매와 뿌리와 줄기, 잎, 모든 것은 별의 기운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빵에 쓰이는 모든 곡식과 채소의 과일과 움직이는 동물, 짐승이 제공하는 알과 젖과, 이 알은 아마 계란이겠죠. 젖과 꿀과 고기가 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을 따다 구운 과자다, 이렇게 했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별을 따다 구운 과자인데, 원칙이 있답니다. 이 원칙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빵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막동님이 회의 중이라 추측만 하고 오셨다고. 예. 나가실 때는 자유지만, 들어오실 땐 자유지만 나갈 때는 반드시 몇 사람 더 들고 오세요. 조지나 DDT님 안녕하세요. 고상만 선생님 잘 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래서 이 원칙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재료 본연의 성질을 손상하지 않으려고 통곡물을 분쇄한 통밀가루, 현미가루 등 가능하면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곡물가루로만 이 빵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전혀 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정제 설탕이나 정제 식용유, 또 제빵 계량제, 또 공장의 이스트,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건강한 재료로만 빵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 빵을 만드는데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무지개를 또 넣더라고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처럼 무지개를 이렇게 차용해서 갖고 와갖고 음식을 만드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여기는 7가지 색깔인데 그거하고는 똑같지 않고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남색, 흑색, 백색 채소랍니다. 그러니까 빨주노초 남흑백이라고 하는데요. 빨주노초 남흑백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삶아서 발효죽을 만든 후에, 그리고 거기에다 7가지 곡물가루와 견과류, 땅콩, 뭐 잣, 호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유기농 설탕과 계란, 산양류, 버터 등을 혼합해서 누룩과 유인균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김치에서 발효되는 그런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발효를 시켜서 충분히 부풀리면 이걸 굽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빵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나면 이 드시는 방법도 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라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바로 드시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 시카 피바다님도 이제 곧 빵을 받으실 거죠. 그럼 재료비가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시카 피바다님, 빵이 이제 가면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로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밀폐된 용기나 비닐로 밀봉해 갖고, 그렇게 해서 냉장은 한 10일 정도, 냉동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냉장이나 냉동을 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냉장이나 냉동을 했을 때는 꺼내 갖고 살짝 찌거나 데워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이나 조청 또는 커피 등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생야채와 소스, 햄, 치즈, 삶은 채소와 된장, 간장, 김치 등, 뭐 무슨 빵이 김치하고도 어울린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하여간 된장, 간장, 김치하고도 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가 잘 어울린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이나 소화 배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저녁에 식사 대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한두 개 드시면 확실히 효과를 보신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시카피바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재료가 좋으니까 비싸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싼 거가, 만약에 이 가격이 이제 비싸다 그러면 비싸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빵, 건강한 빵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6개들이 한 박스에 18,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당 약 3,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2박스일 경우에는 좀 더 쌉니다. 한 박스에는 18,000원, 6개들이가 한 박스에 18,000원인데, 2박스 이상을 주문하면은 박스당 15,000원에서, 즉 2박스를 주문하시면 그러면 약 3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 주문 시에는 18,000원, 그리고 3박스는 48,000원 이렇게 되고요. 입금 계좌를 알려오셨어요. 입금 계좌를 알려오셨는데요. 먼저 이종기, 우리 이 방송 같이 또 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종기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우리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번호니까 아마 될 것 같고요. 010에 5243 8575번이네요. 여기다가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기 사장님 전화번호, 주문 전화번호입니다. 010-5243-5243에 8575네요. 5243에 8575번이 우리 별을 따다 구운 과자의 개발자이신 우리 이종기 사장님 번호인데요.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빵을 좋아하는데 어린아이들, 특히 연약한 이런 어린아이나, 그리고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나, 또 아까 이 사장님 소화 배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대신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이거를 한두 개 정도 드시면 혹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건강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 라이츠 70님, 강추 별과자, 라라루님, 채식하시는 분들도 드셔도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을 늘 협찬해 주시는 우리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정말 좋은 빵이고, 이 좋은 빵을 또 제가 권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드셔본 분들이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이 빵이 얼마나 좋은 빵인지. 그런 좋은 빵을 또 협찬해 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 방송이 또 양심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하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카피바다님 한테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아마 지난번에 당첨되셔서 빵이 이제 갈 건데요. 그 빵 받아서 드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한번 그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상만의 유속 그 사건 2016년 8월 1일 12번째 방송일인데요. 일부 요즘 그 사건 이야기, 59년 7월 31일 집행된 사건이죠.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바로 어저께였으니까요. 만 57년 전에 있었던 바로 간첩 사형수 죽산
조봉암의 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방송 듣는 분 중에서 죽삼 조봉암 선생 이름을 처음 듣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죽산 조봉암 선생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인데 많은 분들이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것 1959년 7월 1일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간첩으로 몰려서 대법원에 의해 사형수로 확정됐던 죽삼 조봉암 선생의 유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죽삼 조봉암 선생,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내가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카피바다님은 국사책에서 봤어요 라고 했는데, 국사책에서 조봉암 선생 이야기가 잠깐 나오나요? 이게 평화통일과 관련한 이야기 대목에서 나오나? 이 같은 유언을 남겼던 죽산 조봉암 선생,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저는 알게 된 게요. 제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재야단체에서 일을 했었어요. 94년부터 98년도까지. 당시 그 인권위원회 인권부장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매년 8월이 되면 그 평화통일 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95년도까지는 저희가 범민족대회라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범민족대회라고 해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해외 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범민족이 모여서 통일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야기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했던 게 범민족대회인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범민족대회를 하고 나면 제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갔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통일 행사였기 때문에 이 정부의 허락과 승인 없이 북한과 대화를 나눴다고 해갖고, 그래서 집행부가 전부 다 늘 행사가 끝나고 나면 대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돼서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옥 가는 거는 감옥 가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게 행사가 허용되질 않다 보니까 늘 그 대중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당시에 쇠파이프를 들고 대학의 문을 이제 지키는 우리 열혈검택님 방송 들어오기 정말 힘드네요. 반갑습니다. 이 일을 하니까 쉽게 시간 내기 어렵다 그런 뜻이겠죠. 뭐 여기가 무슨 뭐 통일 행사에 그 정경들이 맡고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먼 곳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또 시간 내서 와주셨어요. 함께 맞는 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인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오늘도 노고가 크십니다. 더운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노고가 크신 거죠. 야, 우리 함께 맞는 비님 추천하고 시작해요. 개념 있는 열혈팬 방송이 방송이십니다. 지난 방송 못 들어왔더니 메뚜기님도 반갑습니다. 열혈곰탱이님 지난주에 못 들어오셨구나. 이게 그때 방송을 일요일날 해서 아마 늦게 못 들어오셨나 보네. 그죠? 초록은 동생님, 모모콩콩님은 지콩콩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신 분인가요? 어떻게 콩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활동보조자님 어서 오십시오. 저 방송 듣다 나가면 노트북 배터리 나갈 겁니다. 사무실 아답터 놓고 소리 이런 또 안타까운 또 비밀을. 자,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야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매번 우리끼리만 소수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통일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누구나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이제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쇠파이프 들고 학생들은 정경들이 치고 들어올까봐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내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밖에 나올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그런 아유 우리 함께 맞는 비님 어서 예 아유 고맙습니다. 별풍선을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혈곰탱님 별풍선 아 또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상만 강대훈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91번째 팬클럽이 돼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91번째 팬클럽이 되신 우리 고상만 강대훈님 앞으로 예,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소나무님도 예, 별풍선을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열혈곰탱님 추천은 의무 별풍은 진리 예,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아 정말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의 이야기를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여러 논의 끝에 나온 얘기가 뭐냐,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범민족대를 포기하고 예, 96년부터는 저희가 평화통일민족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갖고 범민족대 대신 평화통일민족대라고 해서 정부의 허가를 얻어갔고요. 평화적인 통일행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보람의 공원이었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곳이죠. 그동안 매번 그 대학에서 예, 사수대와 화염병과 체류탄이 난무하는 그러한 통일행사를 하다가 96년도부터 이제 평화통일민족대라고 해서 외부에서 공개된 그런 행사를 이제 갖게 됐는데요. 바로 그때 저에게 이제 이렇게 숙제를 줬어요. 행사본부 측에서 뭘 줬냐면 국가범법 폐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해서 그래가지고 대행사에다가 이제 보여줘라. 그래서 슬라이드로 그 영상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나레이터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뭐였냐, 바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죽산 조봉암 선생님께서 예, 천원 만주라? 예, 본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본방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본방 생방송 오늘 예, 8월 1일 8시부터 방송 진행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제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해서 대표적 피해자 중으로 이제 제가 이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약칭 민가협이라고 국가보안법 사건 등으로 이제 구속되거나 노동법 위반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가족이 모인 곳이 민가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가협에 가서 여러 자료를 협조를 받고 해갖고 예,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람의 공원에서 저하고 또 19대 때 당시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예, 89년 통일의 꽃 예, 평양 학생 축전을 가서 참가한 채로 감옥살이를 했던 우리 임수경 씨하고 제가 같이 이걸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조지나 DDT님 아유 감사합니다. 92번째 팬클럽으로 예, 열혈팬이 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오늘도 새로운 또 많은 식구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함께 와주신 분들이 또 이렇게 추천도 열심히 눌러주시고 별풍선도 주시고 예, 방송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지나 디디님은 오늘 처음 아마 방송에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맞나요? 예, 제가 요 아이디가 오늘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시구나 우리 조지나 디디님 예. 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만난 민님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사수대 체류탄과 곤봉 그리고 화염병과 예,
그리고 쇠파이프가 이렇게 난무하는 그러한 대학 현장에서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라매 공원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 손을 붙잡고 통일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밤에 이제 통일 행사를 하는데요. 모든 불을 다 끄고 굉장히 큰 그 스크린에다가 죽삼 조봉암 선생님이 어떻게 사형을 당하게 됐는지 그 억울한 사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나레이터를 제가 직접 했던 기억이 이제 새삼스러운데, 예, 우리 까칠한 치이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별풍선까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개념방송이에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고등님, 뭐 연달아 자꾸 별을 막 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쏘시지 마세요. 미안하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조봉암 선생의 죄목은 뭐였냐? 사형수가 되었던 이 조봉암 선생의 죄목은 국가보안법 위반죄하고 간첩죄였습니다. 자, 1959년 2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에게 대난간첩 양명산, 본명은 양이섭이라고 하는데 양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그가 간첩행위를 했다. 그래서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사형을 선고 확정합니다. 그것이 1959년 2월 20일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죽산 조봉암은 61세의 나이에 사형대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형대에 오르게 됐던 이 조봉암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사실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였기도 했고 독립운동가 출신이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사람 공산주의자니까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는 이른바 천연과도 같은 존재죠.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을 했다 해도 그가 이른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멀리하는 두려운 존재였죠. 근데 아마 조금만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왜 이 당시에 굉장히 적지 않은 분들이 공산주의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강점하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일본 사람 모두가 다 제국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해준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바로 일본 내 사회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 세력 지원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였던 일본인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면 일본 내 저런 양심적인 세력들, 즉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 세력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일제도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 때문에 중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로부터도 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후에 또 중국이 또 공산주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중공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봉암 선생 역시 독립운동가 출신이자 공산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공산주의자로 또 계속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중도 통합 노선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를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도 통합 노선을 갖고 있었던 상황하에 1948년도 5월 10일 날 이른바 재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50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재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 조봉암 선생도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었고요. 그리고 농림부 장관과 국회 부의장까지 맡으면서 이승만 정부와 함께 일을 했었던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도 됐고 또 장관도 지내고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이런 유력한 독립운동가 출신의 조봉암 선생이 사형수가 된 기구한 사연, 다름 아닌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대통령 선거 출마였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대통령 선거에 2차례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1회 때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고요. 2대와 3대에 연달아 이 조봉암 선생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2대 선거 때 출마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얻었던 득표율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약 79만 표 정도, 79만 표 정도의 표를 2대 선거에서는 이제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전쟁 당시 과정에서 이제 얻었던 79만 표. 근데 문제는 바로 3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왜 문제냐? 너무 적게 얻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 이 표가 불행의 시작이 된 겁니다. 조봉암 씨는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시에 이승만 후보가 얻었던 500만 표를 얻었어요. 이승만 후보가. 근데 그 500만 표에서 조봉암 씨는 무려 그 절반에 달하는 216만 표를 얻었습니다. 216만 표인데요. 절반밖에 얻지 못한 표라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이승만 후보의 승리니까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2대 선거 때 얻었던 79만 표에 비하면 이때 얻은 216만 표는 약 3배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엄청난 표를 얻은 것이 결국 조봉암 후보에게 있어서는 불행의 시작이 된 건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하나 좀 기억해야 될게요. 이 3대 선거 2015년 5월 15일 날 치러졌던 이 선거에서 이 조봉암 후보가 216만 표를 얻을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 있는 이런 그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때 당시에 조봉암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한번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에 연달아 거포 출마를 했던 조봉암 후보는 이때 시점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공약을 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누구나 다 흔히 알고 있는 국민의료제도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국민의료보험.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죠. 이 제도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죽산 조봉암 선생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주장을 했고요. 국가보장 교육제도,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뭐 이후에도 그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내내 이야기됐던 것, 그리고 1961년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에 박정희가 자기네들 말로는 혁명, 그리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명분 중에 하나로 삼았던 것들 뭐였냐? 농촌의 고리채. 당시에 이제 농촌에서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쌀이 생산돼서 그 쌀을 다 먹고, 그리고 이 보리가 이게 보리곡식이 열려서 이걸 먹기 전 그 사이 기간이 있어요. 3월과 한 4월, 5월 초까지 사이.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보릿고개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곡식이 나오기 전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농촌에서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있는 집 또 부자 집 어떤 농촌 이런 이런 데 가서 쌀을 한 말을 이렇게 보리쌀 한 말을 얘를 얻어온다 그러면 추수한 다음에 한 말이 아니라 3말 5말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사채를 이제 얻으면 아주 악독한 자들이 그런 걸 한다고 하잖아요. 신체 포기각서 하듯이 정말 무자비하게 가난이 가난을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농촌 고리채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우리 조봉암 후보는 이것을 지불유예하는 공약을 내걸었던 겁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을 그때 누구도 가난한 사람들 다들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아플 때를 대비해서 서로가 일정한 정도의 돈을 내서 이런 제도를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자 국민의료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도 그렇고 국가가 보장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것, 또 노동자가 경영을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농촌 고리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불을 유예하자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하자고 제안한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건데, 결국은 이러한 제도들이 당시에 TV나 라디오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그 시절,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게 53년 7월 27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선거가 있었던 건 56년 5월이니까 불과 전쟁이 끝나고 채 3년이 지나지 않았던 이 혼란스럽고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때에 23.8%의 득표를 얻은 겁니다. 23.8%의 득표를 얻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승만 정부와 달리 선거 비용이 넉넉했겠어요. 우리 그 조봉암 후보 측이 선거 비용도 제대로 없었을 거고, 그리고 또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큰 아주 그냥 그 대단한 열기, 아주 그냥 변화를 보여준 건데, 당시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개표에서 우리가 지난 2012년도 대선에서도 그랬지만요, 개표에서 만약 부정 득표, 부정선거, 득표 조작만 없었다면 조봉암 선생이 당선됐을 거다라는 말이 나올 그런 지경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죠. 이승만은 다음번 4대 선거에서 이 상황에서 죽산 조봉암을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4대 선거 1960년에 있을 예정되어 있는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자기가 또 당선될 수 있을까 두렵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승만을 정점으로 내세워서 사실은 권력을 분점하고 나눠갖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를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독점 세력들 입장에서는 조봉암은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죽산 조봉암은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갑니다. 선거 당시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생각한 조봉암은 이후 1956년 5월 달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 반년 후인 11월 달, 그러니까 1956년 11월에 이 평화통일론을 주창하면서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진보당을 이제 창당을 합니다. 진보당을 창당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지금 이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있지 않습니까? 그 통합진보당의 진보당이 사실은 바로 이때 당시 조봉암 선생님이 했었던 그 진보당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진보당을 창당하자, 그래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혁신계 인사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우리는 평화통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공식적인 주장이 뭐였냐면 북진통일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북을 공격해서 북한을 진격해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게 이승만 권력의 당시 주장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을 내놓은 것, 바로 조봉암 선생이 창당했던 진보당의
주장이었는데 바로 북진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반공주의로 장기 집권을 꿈꾸던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 이 조봉암의 진보당은 눈에 가시였고 마침내 결국 사건은 1958년 1월 13일 날 터지게 됩니다.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된 그 일인데요. 당시에 조봉암을 비롯했던 진보당의 고위공직자, 진보당 간부들이 북한과 야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전부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정권은 같은 해 2월 1958년 1월 13일 날 진보당 사건이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같은 해 2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합니다. 정말 그 지난번 박근혜 정권 하에서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잖아요. 먼저 시작됐던 것은 이석기라고 하는 이석기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뭡니까 정권을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예비 음모, 내란 음모를 획책했다. 이런 죄목으로 먼저 사건을 터뜨렸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정당을 해산시킨 것, 바로 진보당 사건의 재현이었던 거죠. 아마 그때 당시에 관심 있게 뉴스를 봤던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주장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윤리정 낭비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엌대기님도 오셨고요. 우리 스카이 만44님도 오셨네요. 초록은 동생님도 오셨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진 조봉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북한과 야합했다고 하는 두리뭉실한 정책, 그래서 평화통일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해서 북한에 대해서 공조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조봉암 선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승만 정부의 결심이 서게 된 것, 바로 대남간첩이라고 하는 바로 양명산 검거 소식이었습니다. 양명산은 특수부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자신이 사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조봉암과 내통을 했고, 그리고 북한에서 가져온 대남 공작금을 진보당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며 조봉암과도 미래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양명산의 진술이 바로 이 조봉암 선생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됐는데요. 그런데 1958년 7월 2일 당시에 살아있는 재판부의 양심상 조봉암 선생은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런 증언이 있었지만 당시 양심적인 재판부가 이 증언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간첩 및 간첩 방조죄 등 이런 증거들이 대부분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부분만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단순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정치적 보복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2심에서는 달랐던 겁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배척했던 양명산의 증언, 즉 북한 권력에 의해서 공모해서 그래서 조봉암 선생이 간첩행위를 한 것을 미래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심에서는 오히려 양명산이 증언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이 재판부가 배척했는데 2심에서는 전혀 다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양명산이 2심 재판에 다시 출석해서 사실은 내가 특무부대의 고문과 압박에 굴복해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거짓 진술을 했다. 조봉암은 사실 간첩이 아니고 나는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특무부대가 시켜서 한 허위 진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번복된 양명산의 진술을 가지고 오히려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 역시 똑같았습니다. 대법원은 1959년 2월 20일 날 양명산과
그리고 조봉암에게 허위 진술이라고 진술까지 번복한 마당에 결국 사형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이어진 이후 재심 재판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 조봉암의 재판,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이렇게 잘못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재판에 대해서 불복했어요. 불복하고 그리고 나서 재심을 신청을 하고 또 언론과 양심적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재판이 어디 있냐라고 또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진실이 있어요. 뭐냐? 조봉암 선생이 사망할 당시에 미국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당시에 조봉암의 이 사형,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를 했고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고 장관까지 지냈던 조봉암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시 여러 차례 당시 그 국무총리였던 이기붕 등을 당시 미국 대사가 찾아가서 조봉암을 죽이지 마라. 이것이 미국 본국의 요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이승만의 후임, 이승만 시대 이후에 누구를 대타로 내세울 거냐라고 했을 때 죽산 조봉암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와서 밝혀진 당시 전문 미국에 보내진 미국 대사관이 타전 보낸 전문에 의하면 죽산 조봉암에 대해서 당시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지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자신들에게 최대 피해, 그러니까 그 두려운 존재인 죽산 조봉암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 사형을 집행한 것이 과거 인혁당, 인민혁명당 제2차 사건의 구속자들, 그 집행된 8분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을 보입니다. 당시에 그 죽산 조봉암의 변호인단이 오늘도 어김없이 또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생방송입니다. 우리 칠성번의 비애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자, 당시에 인혁당 사건도 마찬가지로 재심을 청구하고 그것이 기각되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처럼요. 죽산 조봉암 선생 역시 마찬가지로 재심을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 이것이 기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형장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는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최후의 진술,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나와 같은 정치적 희생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악용된 사망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최후로 남기고 목숨을 잃었죠. 사형장에 이슬이 됐는데 우리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 케이스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죽산 조봉암 선생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님은 이후 이러한 간첩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에 대해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봉암 선생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은 바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의 그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당시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표적 수사가 사형 집행으로 이어진 정치 탄압이다. 이게 바로 당시에 진실 화해위원회가 밝힌 조봉암 선생에 대한 사망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목숨을 잃은 이 조봉암 선생이 바로 그 사형일이 어제였던 거죠. 만 57년 전 바로 지금이었던 겁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억울한 죽음, 여러분들 오늘 이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죽산 조봉암 선생님 독립운동가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바로 국민의료제도, 그리고 국가보장교육제도. 그래서 중학생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또 지금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그리고 과도한 그 서민에 대한 부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왔던, 선도했던 축삼 조봉암 선생님에 대한 이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29년 만에 개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87년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인 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무슨 선거가 거의 무슨 전쟁 같은 그러한 시대를 계속 가고 있죠. 우리 열혈팬님, 단열 0416님, 단열 0416님 지금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단열 0416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방송에 안 오셨죠, 우리 단열 0416님. 여기 계셨네요. 운천 0416님도 계시고, 단열 0416님, 두 분은 형제신가 보죠. 0416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쓰는 무슨 단체가 있으신가 봐요. 우리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쓰시는 것 같은데, 단열 0416님도 있고, 운천 0416님도 있는데요. 우리 단열 0416님,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지지난주 방송이죠. 오늘이 12번째 방송이니까, 10번째 방송 때 제가 고상만의 뉴스 그 사건 10번째 방송을 하면서 제가 쏜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단열님 여기 계시가요? 아니에요. 아니군요. 그냥 우연히 이제 이름을 같이 쓰시는데, 우리 단열 0416님 방송 들으시면, 화답해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투표함과 관련해서 87년도 12월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신 것처럼. 자, 1972년도 박정희가 유신을 선언했죠. 유신을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것을 그때부터 없애버렸어요.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해야 되냐? 나도 북한의 김일성처럼 똑같이 때 되면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100%짜리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내가 김일성보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든 게 바로 유신헌법이잖아요. 유신악법이죠. 그 악법에 대해서 제안이사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그만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돌려놔라, 이렇게 해서 싸웠던 게 바로 개헌청원, 그 이전의 헌법으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돌아온 화답은 장준하 선생님이 결국 목숨을 잃는 사건이었습니다. 1975년 8월 17일, 이제 약 2주 후에 장준하 선생님의 4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41주기를 맞이하는 장준하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싸웠었던 바로 그것이 대통령 직선제였잖아요. 그 직선제가 마침내 이루어진 게 바로 87년 12월이었던 겁니다. 72년도에 그 유신 악법에 의해서 폐지됐던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87년도 6월 항쟁, 여러분들 호원철폐 독재타도라고 하는 구호로 전국이 민주주의 열기로 가득 찼던, 그래서 결국 얻어냈던 것,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것, 바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80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서울 구로구에서 투표가 있었던 그날, 그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부정선거로 부정선거의 증거물로 투표함 하나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 투표가 한창이었을 때였죠. 오전 11시 반쯤에
아주 수상한 차량 한 대가 그 투표소를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차가 도대체 뭐냐.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후보로 나왔던 노태우 정부, 그리고 또 현 정부였던 전두환 권력이 노태우에게 어떻게든지 권력을 주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할 거라고 하는 의심이 굉장히 가득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감시단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였는데, 바로 그날 그 구로구 투표소에서 한 그 차량이 빠져나가는데요. 그 차량을 유심히 살펴보던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까 간식으로 들어왔던 빵이 가득 들어있던 비닐봉지 아래에 수상한 투표함이 있었던 겁니다. 수상한 투표함이 있어서 그걸 보니까 바로 그 안에 약 4,325표의 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이 그 안에 빵 밑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왜 숨겨놨을 거예요? 당당하게 가져가야 될 투표함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구로구청의 3층에 있었던 선관위 사무실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1506장의 투표용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주, 찍을 수 있는 붉은색 인주와 붓뚜껑이 다량 발견된 겁니다. 자, 누가 봐도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그 시절에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그때에, 원래는 이제 투표함은 모든 사람들이 투표가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6시에 투표가 끝나고 나면 일괄적으로 봉인하고, 봉인 절차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열쇠를 채우고 그 열쇠에 그 각각이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봉인하죠. 이렇게 숨겨놓은, 이렇게 딱 감싸갖고 그 뜯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보내는데, 이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투표함이 나간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것이 부정투표함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투표함을 지키는 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87년 12월 16일 날 있었던 이 부정투표함, 서울 구로구 총선 투표함의 부정 의혹은 이후 18일까지, 16일부터 18일까지 약 1만 명에 가까운 학생과 시민들이 구로구청으로 달려가서 2박 3일간 부정선거의 증거물로 이 투표함을 지키면서 농성투쟁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농성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뭐 엄청난 사회적, 전국적 이슈가 됩니다. 구로구에서 발견된 이 투표함이 정말 부정투표의 증거물인지, 그래서 당시에 이 선거가 적법한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 마치 지난번 그 대통령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댓글 부정 사건을 저질렀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공작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였죠. 약 1만 명 정도의 시민과 학생들이 구로구청 전부에 들어가서 점거 농성을, 구로구청 자체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상황을 그냥 놔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누구였겠습니까? 12월 18일 전두환 독재 정권은 이때 당시에 이미 노태우는 대통령 선거로 선거 결과 당선이 공고한 후였습니다. 당선을 공고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전두환은 경찰 28개 중대 약 4천여 명을 동원해서 바로 이 구로구청 농성장을 에 대한 시위자들을 강제 해산을 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대생 양원태 씨, 굉장히 참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5층 강당에서 경찰에 의해서 추락해갖고 척추를 다쳐서 영구히 척추 장애인이 돼서 휠체어를 타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날 연행된 약 1000여 명 중에서 208명이 구속되고 이 중 114명이 기소가 됐는데, 바로 이렇게 이날 문제가 됐던 그 투표함, 이 투표함은 개봉되지 않은 채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하실에 수장이 되는데, 바로 이 투표함이 29년 만에 개표가 된 겁니다. 그 개표에 대한 진실, 과연 그 투표함이 어떤 의미와
비밀을 간직했는지 2부에서 바로 이어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